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고요. 예, 그거는 뭐 미국 경제 항상 사이클로 인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 경제는 뭐 장기 성장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8월 5 일인가요? 그 즈음에서 인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제 쪼끔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인제 결국 지금은 인제 뭐 경제가 계속 호황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제 올 하반기 연말 정도의 문제인데요. 인제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주가로 치자면은 뭐 한 10-15% 떨어지고 말 것인지 한 25% 이상 떨어질 것인지 뭐 그런 문제인데요. 현재 데이터로서는 뭐 현재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기는 어차피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데이터상으로 본다면은 뭐 연착륙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인제 앞으로 지금 그 과거의 인제 역사적인 경험이나 앞으로 일어날 데이터가 어떨 것인가 결국은 인제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전망하는 게 투자에 대해서 결국 방향을 잡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연착륙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국 경제는 전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올해 말이나 뭐 내년 들어가면은 아마 금리 인하 폭도 조금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의 작년부터의 인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일단은 인제 미국의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이고 이 금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을 지금 거의 2년 이상 지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면은 거의 뭐 인제 경기 후퇴로 들어갈 확률은 아주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돈을 많이 풀었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지금 GDP 대비해서 한 적자가 마이너스 7%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풀고 재정도 이렇게 적자를 지속할 때는 보통 보면은 자산 가격이 버블일 가능성이 거의 뭐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인제 자산 가격에 버블이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제는 생각보다는 지금 생각하는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이엘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에 인제 연착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금요일 날 인제 좀 시장도 흔들렸죠. 그렇긴 했는데 인제 지수 지표가 나오면서 쪼끔 흔들렸는데요. 저는 연착륙이라 지금 데이터로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살펴본다면은 저는 쪼끔 인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제가 인제 세계 경제가 다들 약간씩 좀 이 원래 경제는 아시다시피 울퉁불퉁하게 불균형입니다. 깔끔하게 멋있는 길을 가지는 않는 게 경제인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제 재정 적자라든지 통화를 많이 풀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불균형적인 상황이라고 자산 가격을 좀 경기를 위해서 좀 과도하게 높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국과 더불어 G2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인제 중국인데 저는 중국도 인제 거대한 불균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G2 거의 뭐 두 나라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거의 절반 정도 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들이 좀 그 불균형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인제 좀 잠재적인 저는 좀 불확실성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데이터로서는 연착륙이라고 여겨지겠지만은 예 앞으로의 인제 일어날 데이터로서는 쪼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쪼끔 취약한 모습으로 경기가 그거보다는 쪼끔 나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나타나 봐야 알 것 같고요. 예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제 그런 지표가 연말경에나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나오는 지표들을 보았을 때 인제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국 경제 변화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내년 정도 갔어야 인제 그다음에 회복이 이게 V자형으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는 여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고 다니는 이야기는 미국에 저는 이제 이전부터 S&P 500이 제일 우량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량한 주식은 고평가될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는 기회가 결국 내년 정도가 아닌가. 예 뭐 떨어지면은 인제 그 정도 선에서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은 자본 투자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성장에 따른 성장률
향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본 투자의 이제 성장률 향상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요. 다른 선진국보다는 일단 거기에다 기술 혁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면은 다른 선진국보다는 성장의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때가 오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깊게 받으면은 뭐 당연히 좀 투자해야 될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AI 쪽은 뭐 여전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여전히 고령사회하고 결합돼서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유망할 것 같고요. AI는 뭐 이미 배터리 이런 것들은 한번 재미를 보았던 것들이고, 그런데 그 재미 보는 와중에 아마 소외됐던 것들이 바이오일 겁니다.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ETF 지수만 하더라도 오르기는 쭉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혁신적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죠. 그게 이제 코로나19 때 워낙 올랐다가 그다음에 그 버블이 이제 크게 꺼지면서 조정을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살아날 때 바이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저 큰 땅덩어리와 인구, 그리고 이제 미국 GDP의 한 75%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또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지방 정부도 있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체제가 이미 시장 경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판판이 많이 틀렸죠, 사실은. 중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진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4%대 중반은 달리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가장 인제 심플한 모델로 가지고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제 미국 소비와 보통 투자와 인제 수출 이렇게 해서 인제 한 해 생산량, 소위 말해 GDP를 구성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소비의 비중이 미국은 거의 70-75% 정도이고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 52, 45% 정도 수준일 겁니다. 보통 50% 조금 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중국이 데이터가 대략 소비가 최근에 인제 더욱더 떨어졌으니까요. 그게 비중이 한 35%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대충 계산을 해 보시면은 순수출이 해 봐야 뭐 2에서 많아 봐야 5%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순수출을 제외하면은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60%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은 건설 투자가 많으면은 집을 많이 지어내고요. 막 빌딩이나 건물들을 많이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많아지면은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죠. 그게 인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은 이미 중국에서는 꺼지고 있고요. 거의 조정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인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생겨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제 값싼 제품의 생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 소비재까지 인제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알리나 테무 등을 통해서요. 정말 무지막지한 싼 가격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중국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제품을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이 제품을 받아주면은, 그러니까 계속 수출을 많이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기록하면서 중국이 그게 2000 년대 중반에 그렇게 성장했죠. 그런데 지금은 인제 그런 성장 모델이 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0 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미 미국 GDP의 한 75%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자기 스스로 제품을 소비하고 하면서 자기 자체 내에서 생태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체 내에서의 소비는 35% 밖에 안 되고 인제 다른 나라의 소비에 기대서 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그렇게 세계 경제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주변 나라들이 맛이 가든지 이제 자기들이 제품이 밀려나는 것이죠. 음. 안 그러면은 주변 나라들이 그걸 막고 있으면은 이제 중국이 자기 스스로의 과다 생산이고 그게 팔리지 않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90 년대 과다한 설비 투자로 인해서 90 년대 우리나라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일이 인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인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그러면은 소비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주가 떨어졌죠. 부동산 떨어졌죠.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청년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소비 비중이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 불균형이 어떻게 지속될까? 예를 들어 지금 성장률이 내년에도 4% 중반으로 보는데 저렇게 소비가 낮은 상황에서 성장률이 그 정도 가려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를 했다는 것은 거기서 물건이 나오는 것인데 그 물건들을 어디 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부분이 세계 경제에 좀 불균형으로 작용하고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음.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전부터 인제 이런 부분을 쪼끔 주시해 보고 있었는데요. 그게 중국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소비 비중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코로나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 실업률 높아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살아나는 겁니다, 아. 거기도. 그래서 여전히 구조적 불균형에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둘 중 하나는 당해야 됩니다. 주변국이 당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스스로 자기들의 과다 생산으로 그게 디플레이션에 빠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인제 그 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 중국은 금리를 인하했던 것이고 다른 나라가 물가가 오를 때 중국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었고 이게 인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여전히 내년에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 시진핑 주석이 내수 중심으로 네. 경제 체제를 많이 바꾼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 했죠.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다. 잘 안 되는 건가 예 보네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인제 코로나19의 충격 다음에 일어나는 인제 주가 급락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급락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니까 네. 개인들은 자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고령 음. 사회가 오게 되니까 또 소비가 줄게 되고요. 청년들은 갑작스럽게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 소비를 그리고 인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진국처럼 소위 말해 노후 보장 시스템이 그리 탄탄하지가 아. 못합니다. 물론 어렵게 견디기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요. 견딘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은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소비 부분에서 더더욱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소비가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국 주식 투자는 쪼금 미국 주식보다는 쪼금 거리를 두는 게 저는 인제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갔더니 그러면은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해서 네. 한다면은 미국 주식을 숏하고 중국 주식을 롱을 하겠지만은 중국은 우리하고 목적 함수도 소위 말해 object func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좀 다릅니다, 시장 경제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식을 넣어 놓는다는 게 쪼끔 불확실성이 커요, 사실은. 중국이 기술 면에서는 저는 뭐 미국 다음으로 음. 거의 갈 정도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도 강하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주가가 저평가라고 그러면서 아. 지내온 세월이 지금 20년 네. 세월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인제 생각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지배 구조로 인해서 저평가이고 중국은 중국 나름의 체제로 인한 저평가 이런 네.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으로 본다면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차라리 기다렸다가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약간 그 투자는 시장 중심의 뭐 자본주의 경제 뭐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적어야 불확실성.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요인 이외의 불확실성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요인 이외의 문제가 건드릴 때는 아. 그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냥 미국 주가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혹시 그 과거에 예. 중국 주식 붐이 한번 되게 있었잖아요. 2000 년대 난리였죠. 예. 예. 네. 그때랑은 쪼금 이게 뭔가 다른 건가요, 맥락이? 그때는 아시다시피 시진핑 집권이 아닐 때였습니다. 아. 예. 그때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마윈이 그냥 뭐 계속 펼치고 있을 때였고요. 아. 그 누구도 사실은 타치를 하지 않을 때였고 네.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인제 어디 토론회에서 나온 하나의 참 토론 그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중국이 인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부의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명은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중국의 고도 성장은 빈부격차를 가져온다 했더만은
한 명이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생긴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고도 성장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벌써 이제 그런 성장 드라이버적인 우선 정책을 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하고는 이제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또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이제 무역이 팽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거의 10%에 육박할 그 정도로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할 때고 미국도 그 중국의 수출품을 다 받아줄 때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이제 블락킹을 하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블락킹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게 크게 그런 환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주가에 저평가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평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중국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면은 저평가인데 저는 이 저평가가 회수가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외적인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불균형 문제. 이 부분은 꽤 큰 부분입니다. 중국이 스스로의 자기 내세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사고 하는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상당 부분은 이 시스템을 떼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교역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해외에서 사주지 않으면은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지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 G2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유럽도 일본도 한번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일본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블랙 먼데이를 2024년판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영국도 난리고 지금 독일, 프랑스 뭐 다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거기도 성장이 멈춘 걸까? 아니면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걸까 저는 뭐 궁금하거든요. 유럽과 일본은 이전부터 안 쳐다봤는데요. 예. 유럽과 일본은 몰락은 아닙니다. 몰락은 아니고요. 뭐 일본 몰락하는데 선진국들이 쌓아놓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체계나 지식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쉽게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쇠락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이스토리에 보면은 그 버즈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면서 나는 척하는 것을 그러면서 falling with the style 폼 잡고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유럽에 해당된다고 이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은 일단 기술 혁신이나 이런 면에서도 미국에 이미 뒤처져 버렸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중국에도 뒤처졌죠. 유럽이 인제 기술 혁신 이런 데 뒤처진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두려운 점은 물적 시설의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적 시설의 파괴는 다시 그걸 투자해서 짓게 되면은 그 순간 고도 성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적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게 인적 자본의 유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저러면은 인제 브레인들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인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건할 부분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인제 미국에서 하고 유럽이 2차 대전 때 그전에 인제 나치의 유대인에 인제 박해가 있고 하면서 많은 유럽의 브레인들이 미국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뭐 그전에 프린스턴이 뭐 유럽 대학에 비해서 별로 나았습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인제 프린스턴 대로 건너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제 미국 대학으로 건너갔죠. 뛰어난 물리학자들 이러면서 미국의 대학이 갑작스럽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제 미국은 인적 자본도 중심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제 지금은 그 지식의 복리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보면은 다 다른 나라에서 국적의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인제 지금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미국은 인제 그런 여건을 갖춰 놓은 것이고 유럽은 인제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일본하고 유럽은 그렇게 거기다 또 유럽은 또 이상한 유로
까지 음. 도입을 해 놔 가지고요. 그래서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본을 안 넣습니다. 어. 그쪽은.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뭐 저 나라가 혁신을 해서 성장하리라고는 절대 보지 않고요. 어. 예. 거기다가 유럽은 지금 여러 가지 난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겪고 있고 이래서 저는 뭐 그게 뭐 저평가된다고 해도 뭐 굳이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음. 없고요. 예. 그 그렇게 보고 궁금한 게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예. 그 영어를 또 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순위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높긴 하고, 그리고 영어도 쓰고 그러면은 좀 미국 같은 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도입도 할 것 같고, 서로 교류도 많이 할 것 같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좀 그렇다 쳐도 영국은 또 브렉시트 하면서 뭔가 또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있었고, 영국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영국은 인제 브렉시트를 한 게 사실은 그 희망을 조금 좌절시킨 요인이기도 하죠. 인제 브렉시트라는 것은 소위 말해 그렇게 다양한 인구가 모이는 것을 막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제 인도나 이런 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으니까 인제 거기에 대한 인제 반발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영국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다가 금융 중심지도 떠나간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은 인제 그 개방성에 대한 일종의 백클래시가 사실은 브렉시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영국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제 기술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영국은 하여튼 좀 혁신도 하고 왜냐하면은 80 년대 중반에 증권 시장의 빅뱅도 한번 했었고요. 예. 그 많은 계획들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나마 인제 시스템에서 유럽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제 쇠락해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 세기 초반에 보면은 영국의 1 인당 GDP가 미국의 120% 였습니다. 예. 예. 정말요? 그때는 당연히 미국보다 영국이 그때부터 인제 미국한테 따라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와. 지금은 인제 미국 GDP의 한 70% 정도입니다. 와. 일본도 70%. 아. 지금 미국의 다른 선진국들이 미국의 1 인당 GDP의 70% 선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미국 GDP의 70%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70 이네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 2010 년대 이후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아.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제 앞으로 이 인제 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게 큰 관건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간다 했다가 또 어떤 책이 인기를 끌었냐 하면은 이탈리아를 따라간다 뭐 음.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일종의 유럽을 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쇠락의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또 특별한 어떤 지금 기술 혁신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갖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 구글이나 이런 데도 거의 다 점령당하잖아요. 예 네. 95인가 99% 정도 거의 구글이 다 점령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네이버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기술 혁신에서 이미 많이 좀 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진짜 10 년 15년 전만 해도 유럽으로도 많이 유학 가고요. 제 또래 친구들도 예. 미국이 물론 주류였긴 예. 했지만 음. 일본도 좀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제. 유럽에 뭘 공부를 하러 갔느냐를 한번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유럽에 물리학이라든지 공학을 공부하러 철학 갔느냐 공부하러 바이오 갔는데. 그렇죠. 하면 다 인제 보통 철학 아. 공부나 문학 공부입니다. 프랑스나 그런 거죠. 근데 미국에는 네. 공부하러 갈 때 미국에 철학 공부하러 안 갑니다. 예. 스팸 예. 그만 미국에 가지고. 가면은 대부분은 인제 경제학이나 네. 안 그러면은 그런. 바이오나 공학이나 이런 쪽 다 맞아요. 로봇 이런 거 공부하러 가거든요. 이게 결국에 인제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이전에는 20 세기 초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때 활약할 때 1920 년대 막 한참 인제 논문 내고 할 때 그때 유럽의 물리학은 물리학, 아. 화학 정말 쟁쟁했습니다. 예. 미국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로 쟁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 버린 것이죠. 저는 그게 꽤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언제 유럽의 대학들은 그런 부분에서 인제 완전히 뒤처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 인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이미 70년대에 겪었거든요. 그게 인제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인데요. 그러면서 북유럽은 그래도 사람들이 독일하고 조금 비슷한 인제 스타일이잖아요. 예. 독일 사람들이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모를 하는 것이 하여튼 "독일 사람들은 로봇처럼 일한다." 뭐 이게 그런데요. 네. 그거보다 더 큰 유머가 "로봇이 독일 사람처럼 일을 한다." 이게 그 정도로 인제 음. 근면하고 그런 스타일이죠. 음. 그래서 사민주의에다가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은 사민주의인데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더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음. 저걸 극복을 하고 나가는 음.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인제 그쪽에 프랑스라든지 뭐 네. 스페인하고 이런 중부 유럽 그다음에 남부 유럽 이런 곳은 인제 그러지는 아. 못하죠. 예. 사민주의는 도입했고 자본주의적 요소는 좀 약한 편이고 음. 그다음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쪼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인제 20 세기 경제사라는 책이 음.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인제 UCLA 그 브래드포드 롱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네. 거기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인제 시장 경제와 인제 사회주의 체제와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와의 싸움 거기서 인제 음. 사민주의는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뭐 이런 요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마디로 사민주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안주해 버린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거기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격차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군요. 예. 그 대표님께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정말로 여쭙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입니다. 예예. 한국 사회의 성장은 어떤가요? 항상 '뭘 비유를 들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전에 히터 치는 이제 별의 송 그대라는 인트로 장면, 도입부 장면을 아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 조선 시대부터 허벌판에서 지금 우리나라 최근까지 해서 막 도로, 항만, 건물이 지어진 것을 10초 만에 빠른 속도로 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뭐 조선 시대 동안에는 지어진 게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60 년대부터 인제 그렇게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인제 도입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저기에 얼마나 더 건물을 지을 곳이 있을까? 어. 얼마나 도로를 더 지을 것이 있은가?' 옛날에는 도로 짓고 건물만 지어 놓으면은 투자 수익률이 엄청났는데요. 이제는 그 뭐 건물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본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요. 1990 년대는 경제 성장률의 3.8%를 가져왔습니다. 자본 투자에 대한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IMF가 왔던 것입니다. 너무 아. 과다한 투자를 했어요. 여하튼 아. 그래도 자본 투자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에서 3.8%면은 엄청나거든요. 아. 지금 이게 0.7% 정도입니다. 음. 근데 앞으로 이게 0.4% 정도에서 이제 안착합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을 뚝 떨어뜨리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상 건물을 지을 곳이 없는 것이죠. 예, 자본 투자라는 것이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는 인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률을 되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인구가 우리나라가 감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면은 지금 이미 인구가 생산 인구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부분이 이미 지금 0% 입니다. 이제 어. 인구의 효과는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2030 년대 가면은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까먹습니다. 어. 그다음에 2040 년대 가면은 마이너스 0.7%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 봐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 1%를 더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9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동안에 8%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도 어. 성장이었는데요. 90 년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본은 막 투자를 했는데 성장률은 뚝 떨어지죠. 그 말은 자본의 과잉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어. 인제 중국이 걱정되는 게 아. 그런 부분인 것이죠. 성장률은 떨어져야 되는데 자본은 막 투자를 했고 이 과잉 투자가 인제 일어날 결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30년 동안 보면은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져요. 그러면은 30년 동안 하면은 5% 하니까 1년 같으면은 2%니까 30년 동안 하면은 6%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에서 6% 보면은 그래서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이제 2040년대 가면 0%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50년대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현재는 한 2% 정도 잠재 성장률이 되는데 곧 이제 1%가 되고 이제 0%대로 접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 점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잠재 성장률이 한 3%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OECD 국가들보다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집니다. 제가 아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쇠락해 나간다고 맞아요. 그랬는데요. 그 나라들보다 잠재 성장률이 현재로서는 만일 그래요? 우리나라의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은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구가 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저는 조심해야 될 때이고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요. 많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민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민이 아니고 그 이민자를 받는 거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예, 당연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민이 아시다시피 이거 웬만큼 받아가지고는 어차피 이 인구 줄어드는 부분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거보다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방금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생산 가능 인구하고 경제 활동 인구는 다릅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그냥 15세에서 64세의 인구 숫자를 그냥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제 활동 인구는 이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적을지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유지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한 명 하던 일을 두 명 하는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명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교육 투자를 정말 퀄리티 있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석유를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고 인재를 만들어내려면은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교육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 걸음도 진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두 명 몫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 우리나라는 특히 요즘 보면은 교육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인력들이 30대, 40대, 50대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 좀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할지라도 실제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소위 말해 고령자들 60세를 넘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퇴장을 하든지 혹은 그냥 단순 노동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다 60대에 접어듭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좀 재교육이나 안 그러면은 적절하게 좋은 직장의 매칭을 통해서 좀 부가가치 높은 곳에서 인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제 우리가 만일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낸다면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인제 필요한 교육 개혁이라는 것이 하고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제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말씀하신 해외로부터 인제 노동 인력을 받는 것, 이민 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제
다 다각도로 예를 들어 이민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이민은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반드시 많다고 따라옵니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 네. 보시듯이요.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그다음에 재정도 투자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제 다 감안하면서 결국 이런 한 4 가지 방법을 인제 좀 고루고루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과제를 잘 대처를 하면은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냥 지금대로 간다면은 아까처럼 그냥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아까 북유럽 얘기해 주셨는데 스웨덴도 이민자나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스웨덴의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가 않고 또 사건 이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쪼끔 다른 케이스인데요. 네. 유럽은 아시다시피 중동하고 대륙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쪽에 인제 사람들이 많이 흘러오는데 중동은 워낙 문화나 종교가 독특합니다. 네. 아.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온다고 그러더라도 뭐 네팔 뭐 그다음에 저 아.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데니까요. 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다고 해서 좀 이 궁금한데요. 베트남의 문화하고 그렇게 어. 독특하게 그걸 고집하지 않고 비슷한 동양 아. 문화입니다. 다 뭐 네. 효라는 것도 있고 불교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인제 스웨덴은 소위 말해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아주 인제 큰 부분의 아. 문제인 그러네요. 것이죠.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소위 말해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덜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민자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 없습니다. 절대 안 네. 됩니다. 예. 로봇 요런 것도 좀 가능성이 그것도 있을까요? 좋은 제가 네.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예 그것도 큰 요인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운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될 때 AI나 로봇이 활성화 안 되었어요. 아. 일본은 그런데 90 년대도 AI와 로봇을 활성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로봇을 90년 초반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계속 어. 로봇들을 인제 돌봄 로봇 무슨 로봇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노력을 거의 뭐 20 년, 30 년을 했는데 음. AI 기술이 못 따라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네. 최근에 인제 아. AI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로봇도 인제 성장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왔던 그렇죠. 예. 거군요. 야. 로봇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야. 장난감입니다. 예. 예. 그렇구나. 근데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장난감이 인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 사회와 인구가 줄어드는데 참 묘하게도 AI와 로봇 기술이 지금 확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인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저성장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음. 그거 뭐 좋은 코멘트이십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뭐 한 4-5 가지의 이런 예. 솔루션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뭐 유럽과 일본처럼 그렇습니다. 예. 쇠락의 맞습니다. 길로 예. 간다고 지금의 길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